사회를 맡게 된 이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회는 기념식에서 할 예정이고요.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잠시 김성길 이사장님을 모시고 본인의 인사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이라가 비 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가 능경제 제가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또 단비가 오는 것은 처음으로 또 저는 이 물이 부족한 우리나라 형편에 단비가 온다고 이렇게 자유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문학회 이사장 김성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분들을 모시고 한국 산림문학회 제26주년 만에 산림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이런 어떤 근원적인 질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학술적 논의가 아니라 숲과 문학이 우리 삶 속에서 학술적인 어떤 지평을 넓히고 산림문학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런 뜻깊은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심포지움에서 숲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문학의 언어로 새롭게 기록해온 우리 산림문학인들이 하나의 산림문학파 선언의 장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주제 발표를 해주신 이승복 교수님, 그리고 제2 주제를 발표해 주시는 권대근 교수님, 부산에서 오시다 보니까 아직 도착이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3 주제를 발표해 주시는 최병암 제33대 산림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론을 활발히 이끌어 주실 산림정책연구회 윤영균 회장님, 그리고 제14대 녹색문학상 수상자 명은혜 시인님, 그리고 생태인문학자인 김준태 수필가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활발히 의미 있게 이끌어 주실 김경 교수님께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논의가 숲과 문학이 함께 빛나는 길을 여는 산림문학의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비도 많이 왔는데요. 하여간 푸른 생명력이 온 산을 가득 채우는 아름다운 계절에 사단법인 한국산림문학회 창립 26주년과 제5회 산림문학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산림문학의 학술적 기틀을 다지는 뜻깊은 심포지엄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축하드립니다. 소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우리 김성길 이사장님과 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전진표 회장님, 또 남상현 청장님, 전 청장님, 최병현 전 청장님, 김호은 이사장님, 김청강 이사장님, 또 김기원 명예교수님, 모두 내빈 모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은 한국 산림문학회가 걸어온 숭고한 여정 때문입니다. 문학회의 뿌리는 20여 년 전 참혹했던 동해안 산불 현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화마의 아픔 속에서 우리 산림 공직자들과 산림 문학인들이 훼손된 숲을 복구하는 것만큼이나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문학으로 치유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숲의 생명력을 고귀한 정신적 가치로 승화시키고자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날 산림문화 정책을 선도하는 큰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한국산림문학회는 실천하는 산림문학을 지향하며 우리 사회에 생명 존중의 철학을 심어주셨습니다. 녹색문화상과 산림문학상을 통해 숲의 가치를 널리 알려주셨고 문학인의 숲을 가꾸며 산림의 소중함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나아가 미래목 청소년 글짓기 대회를 통해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숲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것 또한 매우 뜻깊은 성과였습니다. 이번 행사가 산림문학의 학술적 지평을 넓히고 대한민국 산림문화가 나아갈 올바른 이정표를 제시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산림청 또한 한국산림문학회가 산림문화의 새로운 도약을 주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로서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의 일상에 숲과 문학이 주는 편함과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날씨도 굳은데 이렇게 일찍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산림문학인의 날인데 제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실현 참석을 못하겠습니다만 저는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우리 산림문학의 정통성에 대해서 서로 숙고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갖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산림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우리 산림청을 비롯한 산림 관련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울창한 또 산림의 보호를 마련하게 됐는데 최근에 와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우리 문학인들의 노력이 또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도 산을 무척 좋아해서 안 다닌 산이 없습니다. 옛날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일정 제치고 산을 다니는데 산에 가면은 정말 푸르른 생명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웅장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중국을 갔다 왔는데 중국 산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보다 더 크고 그런 데서 그런 웅장한 그런 거를 느꼈는데 산이 갖고 있는 그런 한 모습에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정립시켜주고 전달을 잘 해준 그런 게 산림문학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산림문학은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상생하는가 그런 데 대한 문제를 아름다운 문학을 통해서 표현하는 그런 장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산을 보면서 늘 함께 떠오르는 게 오늘 또 주제 발표하고 하는 분들도 언급을 하셨던데 생명 그리고 생태계 그리고 하나 더 한다고 하면 발전 살아있지 않으면 발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한 글자 한 글자 또 한 편 한 편 하는 작품에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승화되고 또 좋은 모습으로 연결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숲의 향기가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산림문학의 방향과 원칙이 공고히 확립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숲의 문학에 매료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 제가 사설일지도 모르는데 진심을 토로하고 싶은데 아침에 비가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오늘 행사장에 오는데 뭐라고 할까 좀 질척거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설레는 그런 마음으로 행사장으로 향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도 많은 단체들 여기저기 관여를 하고 있는데 문학회도 몇 군데를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산림문학회가 가장 활발하고 열정이 넘치는 그런 어떤 모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는 발걸음이 빗속에서도 굉장히 경쾌하고 상쾌하고 그런 걸 느꼈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신 우리 최강암 청장을 비롯한 그 산림청 관계되는 분들, 또 현재 열심히 뛰고 계시는 우리 김성길 이사장님, 이서영 부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문단에는 여러 장르를 묶어서 나오는 종합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산림문학회는 그 종합지 중에서 국민들한테 직접 가는 문학지입니다. 문학인들만 보는 문학지가 아니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치열한 공부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좀 따르게 되는데, 오늘 세 분의 발표를 통해서 더욱 그런 의무감과 책무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굉장히 자존심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짧게 발제가 돼서 좀 죄송하게 되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부터 드릴 이거 굉장히 만들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연구하신 분들도 연구를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연구를 더 많이 하시고 발전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좌장님 모시고 토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이끌어주실 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현 교수님이시네요. 산림과학과 철학을 아우르는 깊은 연구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모임을 좀 재미있게 이끌어가실 겁니다. 제가 좌장님께 오늘 토론이 길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숲속 나무처럼 가지를 잘 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좌장님께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잘 이끌어 주시리라 봅니다. 모두 토론자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분, 윤명균 본인구 이사장님이시고요. 또 국립산림과학원장을 지내신 바 있으십니다. 현재 산림정책연구회장이신데요. 신문에 연재했던 칼럼을 출간하시면서 본인 입회하시고 현재 부이사장으로 일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론은 명은혜 시인이신데요. 제14회 녹색문화상을 수상한 바 있을 만큼 산림사랑 문학사랑가를 부르고 계시는 시인이십니다. 세 번째 토론자는 김준태 선생님이신데요. 충남과학고 교장을 지내시고요. 생태학자로서 많은 저서를 내신 분이십니다. 제가 토론에 길어질까봐 걱정을 하셨는지 오늘 굉장히 짜임새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모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네. 네, 저는 홍익대학교에서 이제 그 국어교육과 사범대학에서 교수하다가 정년퇴직하고 이제 몇 해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 현대 시인협회 회원수 한 1,200명 정도 되는 단체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서연 선생님한테 부탁을 받고 이 산림문학의 시평을 좀 쓴 적이 있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그 인연으로 제가 언젠가 인사말을 할 때 이제 산림문학도 장으로서의 인정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으니 스스로 자기 정립을 좀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한 죄로 오늘 산림문학의 정체에 대해서 제가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발제를 준비하는 동안에 권대근 선생님이 쓰신 논문처럼 저도 예쁜 논문을 하나 꼭 쓰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작 필요한 것은 산림문학은 어떤 모습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 규정보다 산림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생장 중에 있다라는 정의가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산림문학은 어떤 개념 규정이 필요하기보다는 지금 자라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목도하고 있는 일종의 촉진을 해야 할 상황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 제가 발제한 논문은 이 논문이기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로우 데이터를 잘 정리해 놓은 정도의 성과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조금 더 살림문학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기 시작하고 실제 작품에서 어떤 이 안정화된다면 그때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멋진 논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내용은 여기에 정리는 물론 되어 있습니다만 뭐 추후 읽어보시길 바라고 15분 동안에 제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간단히 이 글에 쓰인 제 생각을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만 인문학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학문적인 어떤 단계가 있을 텐데 그 단계 중에 첫 번째가 개념의 성숙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개념 또는 정의에 대한 개념을 합니다. 극과 달리 이제 그 이후에 추진되는 모든 논의는 그 개념과 정의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논리의 전개를 위해서도 개념 정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산림문학의 경우는 여전히 생장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본다면 청소년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을 단호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어떤 하나로 개념을 붙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고 단호한 어떤 정의와 개념을 단정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변화의 과정을 목도하고 있다라고 보고 그 생장의 단계에서 어느 지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지점이 부족하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산림문학과 산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현재적인 입장을 좀 본다면 산림이라는 것이 사실은 근대와 전근대의 부분에 있어서 본다면 전근대의 속성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근대라는 것은 이제 발전과 국가체제 또는 대중성에 대한 옹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림문학은 오히려 그 반대로 반대중성 또는 반도시적 또는 반이성적 어떤 존재로 설정이 되곤 합니다. 또 서구화되고 있는 또는 산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다면 동양적이고 모호하고 원형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산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규격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과학적 대상이 아니라 감성적 대상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생명론인데요. 개인과 자유라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하고 생존 경쟁과 생명 통제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그러다 보니 산림이라는 것은 목표인가 아니면 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을 같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 산림문학이라는 것도 산림을 위한 문학인가 문학의 도구로서의 산림인가 그렇지 않고 산림과 문학이 만나서 새로운 개념을 성숙시킨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그 질문의 어느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문학적 관점에서 얘기를 한번 드리고 필요한 게 있다면 발제된 그 글에서 몇 가지를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산림문학을 이제 개념 규정을 하는데 지금 이제 자리가 불편하고 이렇게 제가 일방적으로 서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세 가지 정도로 경우의 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림문학만의 신미성을 갖고 있는 것, 산림문학의 문학성,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지금 산림문학이 어떻게 정의될 것이고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첫 번째 방향입니다. 소위 말하는 리터러리 니스라는 말을 쓰는데 문학의 문학다움이라는 말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산림문학은 산림문학만의 독특한 문학적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흔히들 요즘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에 문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면 문학을 통한 문화적인 어떤 변수를 도출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터러리컬 컬처 정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통해서 제반 문화의 변화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산림문학이 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리터러리 니스로 산림문학만의 신미성을 갖고 있는 경우, 두 번째가 리터러리컬 컬처로 산림문학을 통해서 어떤 문화적 변수를 만들어내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문화적 영역, 조금 더 펼쳐본다면 사회적인 어떤 변화까지를 포함하시는 건데요. 이건 리터러리컬 무브먼트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통해서 사회적 변화를 도출시키는 경우, 첫 번째가 산림문학만의 독특한 신미성, 두 번째가 문학이라는 것을, 산림문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문화적 어떤 변화, 세 번째는 산림문학을 통해서 사회적 변화,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어느 쪽을 깊이 있게 추구할 것인지가 지금 산림문학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세 가지 경우의 중에서 우리가 지향할 바가 어딘지를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아야 할 때의 어떤 방향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 잠깐 말씀드리자면, 불편하시겠지만 책을 펴시면 20페이지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볼 때 산림문학이 생각하는 산림이라는 공간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유토피아라는 말을 하는데, 이 토마스 모어가 썼을 때 유토피아의 개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말의 이제 어원적 이 조어는 유하고 토피아입니다. 그래서 이건 토포스,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뜻이고요. 유는 보통 두 가지를 쓰는데요. 이유라는 어휘에서 온 없다라는 개념이 있고, 오유에서 온 좋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사실 이 두 가지의 복합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디에도 없지만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공간, 그게 소위 말하는 유토피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이 산림이라는 공간은 유토피아적 공간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할 텐데, 그렇게 보면 산림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림은 유토피아적 공간은 아니다 라고 보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헤테로토피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푸코가 썼던 개념인데요. 여기에서는 유토피아적 속성을 지닌 실제 공간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푸코가 위대한 이유이기도 한데, 푸코가 사실은 헤테로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또 본인이 접은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푸코가 접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헤테로토피아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헤테로토피아가 산림이라는 것에 가장 부합되는 개념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 따진다면 지금부터 산림 문학이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헤테로토피아인 산림이라는 것, 즉 이상 공간에 가장 가까운 실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제 공간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지를 산림문학에서는 개념 규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한다면, 여기 계시는 산림문학회 또는 산림청과 관련된 분들 이외에 다른 분들, 훨씬 더 객관적인 분들 입장에서는 산림문학이 어떤 쪽을 향했으면 좋겠을까를 염두에 두고 산림문학의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여 간단히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산림문학을 문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산림문학은 리터러리니스로서 산림문학 그 자체의 독립된 속성, 두 번째 산림문학이 주변에 문화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약간의 도구적 개념,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도구적 개념, 이 중에 어떤 쪽을 선택하는지는 지금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논의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산림문학은 생장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설명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헤테로토피아인데, 이 헤테로토피아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산림에 대한 어떤 욕망이 생깁니다. 즉 산림은 이런 곳이다 라는 곳인데, 그것이
지적인 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부분에서도 충족되어야 할 공간이다. 그리고 그것을 감성이나 지성의 주체로서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산림문학회나 또는 산림청이 아니라 산림문학을 공유할 수 있는 절대다수의 독자 쪽 시선에서 의미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산림문학의 운용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 산림문학회가 여전히 그 담당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림문학회는 산림문학회가 아닌 사람들의 시선에서 산림문학회를 끌고 가야 하고 그것이 헤테로토피아로서 성숙될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문학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리터럴리니스 산림문학만의 독특한 문학적 자기정의를 도출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져 있는 시간이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깊이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정도로 제 발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지하철이 정지이 돼서 조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도착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분량이 많고 시간 15분 정해져 있어가지고 저도 미리 15분 분량을 정리를 해왔습니다. 읽어 나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산림문학지에 7년간 수필 개간평을 쓰고 있는 권대근입니다. 오늘은 산림문학의 유형적 정대와 미래의 지향성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숲이 더 이상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고 또 더 이상 우리 인간의 친구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새롭게 묻는 그런 공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구위기와 생태위기 시대에 숲은 인간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산림문학 역시 자연을 노래하는 그런 문학을 넘어서 새로운 문명 생태를 모색하는 그런 문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부터 2025년 16년까지 산림문학에 발표된 시와 수필을 분석하여 산림문학을 어떤 방향으로 전개할까 또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크게 5가지 유형으로 작품의 동향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상실의 숲입니다. 이 유행은 산업화의 개발로 사라지는 숲을 애도하는 그런 작품들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잘려나간 나무라든지 산불, 사라진 새소리, 또 사라진 동물, 단순한 자연의 상실이 아니라 인간계과 공동체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중요한 특징이 단순히 절망만을 말하지 않는다. 새순의 복음과 산림의 복음, 그 생태의 가능성을 함께 제시하면서 인간의 책임을 함께 일깨운다는 측면에서 산림 문학으로서의 가치와 의의를 지닌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두 번째는 저항의 숲입니다. 여기서 숲은 문명을 비판하는 공간입니다. 작가들은 개발 중심 사회와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하며 자연도 하나의 생명 주체임을 강조합니다. 요즘 철학적으로 유명한 신유물론적인 그런 태도. 사물도 동물도 식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객체다. 이게까지는 나아가지 않습니다만 일단 인간 중심주의를 좀 깨는 그런 지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율보다 공존, 성장보다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치유의 숲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경쟁과 속도에서 뭔가 마음이 많이 상하고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숲, 산림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존재를
회복하는 그런 장소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바라보고 숲길을 걷는 행위는 감각을 회복시키고 삶의 균형을 되찾게 합니다. 많은 시와 수필들은 숲 살림을 통해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매체는 공동체의 숲입니다. 예전에 숲은 마을 사람들의 삶과 함께 했던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숲은 노동과 추억, 제의와 문화가 축적된 그런 기억의 장소였습니다. 현대 산림문학은 사라져가는 마을 숲과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면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온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숲입니다. 최근 작품들의 가장 큰 특징,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고대 시대의 갑자기 안 나갔습니다. 문학하면 우리가 현대 시대에는 그걸 갖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갖다가 유비쿼터스해, 고대는 신과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장소성, 그런 걸 우리가 유비쿼터스, 고대 유비쿼터스라는, 현대는 인터넷이죠. 그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유비쿼터스는 뭐냐? 바로 자연이 이렇게 앞으로 거대한 전염병 시대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결국 살아남을 사람은 자연인이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숲이고 살림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 인간 이후의 세계, 또 미래의 삶을 상상하게 하는 공간이 공존과 지속을 가능성을 상징하는 그런 자연, 이런 걸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유형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작품 안에서도 치유와 공동체, 저항과 미래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특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중층적 구조를 띈다는 거죠. 분석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도 발견했습니다. 옥현길, 조철영, 박용구, 강인철, 홍만희 등 이런 작가들은 여러 유형에 걸쳐서 작품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살림문화의 폭을 넓혀봤고요. 이는 숲이 하나의 의미로 한정될 수 없는 복합적 공간을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숲길도 그런 중층적인 측면을 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림문학은 자연을 묘사하는 문학이 아니다. 숲을 통해 인간을 성찰하고 문명을 비판하며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복원하며 미래의 윤리를 상상하는 그런 문학. 저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산림문학이 하나의 자연 문학을 넘어 생태문학의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리자도 이야기했지만 생태문학과 자연문학의 산림문학과 자연문학의 가장 중요한 구별 지점이 이 생태사상인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갈 때 진정한 의미의 산림문학 작품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산림문학은 숲을 아름답게 노래하는데 머물러서 안 되고, 파괴된 환경을 고발하는데 거쳐서는 안 된다. 숲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상상하는 문화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숲을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쓰느냐, 결국 우리가 어떤 미래를 해갈 것인가에 대한 문학적 대답이 될 것입니다. 이상 간단한 제 발전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최병왕입니다. 오늘 전 산림문학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김성길 이사장님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여러 회원님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건 오늘 우리 이승복 교수님, 권대근 교수님 정말 깊이 있는 논문을 산림문학을 위해서 써주셨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너무 짧게 제약을 해주셔서 우리 이세현 부이사장님이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문헌으로 더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산림문학 태동기부터 지금까지 실무자 때부터 관여했던 산림공직자였고 그 산림문화운동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 섹터를 이렇게 맡겨주셔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산림문화 그동안 26년 동안 적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짧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년 1년이 짧지 않은 여정을 이어왔고 2000년 동해안 산불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여기 김천광 초대 이사장님도 와 계시지만 이 산림문학을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오시고 키워주신 산림공직자와 또 참여해주신 여러 본인들께 감사와 또 경의를 이 자리를 빌어서 표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분야는 산림문학의 어떤 특성과 제가 봤을 때 어떤 특성을 규정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 시대는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인류가 부닥친 거대한 문제, 생태 위기, 기후 위기, 또 보건 위기 같은 어느 한 국가, 한 지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범지구적인 문제에 직면한 인류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했을 때 여러 솔루션이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산림이라는 자연 자원을 통해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자연 기반 해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산림이 있고요. 산림은 가장 건전한 인류 문제 해결의 솔루션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산림의 역사적 사명이 있고 그 가운데 산림문학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문화론적으로 보면은 이미 1992년에 UN 산림원칙 성명에서 문화적 가치를 일찍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산림 정책을 담당하는 산림청이 문화적 가치는 좀 그동안 수월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산림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반성을 해봅니다. 산림원칙 성명 제2조 B항에는 산림 자원과 산지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그 다음에 문화적, 정신적 수요에 부합하도록 지속 가능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전 세계의 합의하에
규정이 됐고요. 이것이 지도 이념으로 산림 부문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 임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ultural Forestry를 해야 한다. 즉 산림 정책에서 자연과학적인 어떤 기반뿐 아니라 또 사회과학적인 기반도 이제 첨가되고 있지만 인문학적 기반도 첨가돼서 산림 정책을 고양해 나가야 한다. 가치를 고양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산림 문화의 범주에서는 산림 인문학이 가장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 인문학에서 가장 선두는 바로 산림 문학이고 문학인들의 우리 그 역할과 역량이 산림 문학을 통해서 산림 문화에 미친 산림 문화를 이끌어가는 기관차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지도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 문학의 특성을 저는 세 가지로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첫째는 현장 문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림이라는 현장성과 대상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문학이 사실 주관주의 영역이 있지만 산림이라는 대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산림 문학은 객관주의 영역에 기반한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성을 가진 현실주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산림이야말로 온갖 생명들이 상호작용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정말 아름다운 현장입니다. 또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생명세계의 이론을 이루었던 매우 친근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간 문명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어서 특별한 관리와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런 현장이기도 하고요. 기후위기 때문에 재해와 재난이 강대해져서 거기에 살고 있는 생명체와 인간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위태로운 현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류 문명을 어머니처럼 보듬어 왔고 무한한 생명과 영성이 끊임없이 재생되는 그런 신비로운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미 산림을 통해서 인류의 정신 문명이 태동했고 문학도 그 중에 중요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장성을 우리 산림 문학이 갖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실천 문학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 문학의 어떤 태동 자체가 산불이라는 거대한 재난,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현장에서 태동했습니다. 현장에서 실천성을 가지고 태동한 문학입니다. 이 실천성은 자연과 사회를 변혁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우리 산림문학이 그동안 산림 가치를 더욱 발견하고 규명하고 나아가서 산림 보전, 복원, 산림 관리의 방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연의 변혁 과정에 참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수요자인 국민들과의 연계성을 통해서 숲과 자연의 사랑에 대한 국민 인식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의 번역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 문학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후 문제, 생태 문제, 보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해결할 솔루션으로서 살림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항상 문제에 부딪히는 우리 보편적 인간이 희구하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희구하는 그런 성향이 문학에도 면면히 역사가 돼서 흘러왔습니다. 그 일환에서 이 숲과 자연이라는 인류의 원초적 고향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야 하는 이런 시기에 이 산림문학의 보험문학적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문학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실천적인 방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녹색 정신, 우리가 부여하는 녹색 정신, 또 산림 정신이라는 이념을 부양하고 숲사랑, 생명 존중의 가치를 지향하는 다양한 활동을 발굴하고 전개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간지의 품격을 계속 높이고 콘텐츠 영역을 확대하며 녹색 문화로 산림 정신에 대한 논단을 계속 풀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그를 위해서 산림 문학 토론회, 강연회, 학술 발제 같은 기획 행사를 계속해 나갔으면 합니다. 둘째는 산림 문학의 정체성을 세워나갔으면 합니다. 실천성과 현장성 있는 사업들을 연계해 나가는 방안입니다. 우리가 매년 문학인 나무 심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징성뿐 아니라 문단을 통합하는 매우 중요한 문학인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산림에 숨어 있는 문화적 가치 이런 것들을 탐구해 나가는 그런 행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문학으로 구현되는 여러 가지 숲과 소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산림당국과 협의해서 보존해 나가고 또 그런 가치를 보양해 나가는 그런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일반 국민과 소통의 장을 확대해 나가는 일입니다. 산림문학 신문이나 산림문학 방송 개설해 나가는 것도 추진해 볼 만합니다. 또 산림문학관 설립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산림문화단체들과 연합해서 산림문화센터 설립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 문학상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면 굉장히 그동안 15번째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어느 문학상에 비해서도 이제 가치 있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색 문학상은 향후 그 수상의 범위와 장르를 노벨 문학상처럼 다양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중들에게 좀 알리는 게 아직 좀 부족한데 대중들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그러한 수단과 매개체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또 녹색 문학상을 우리 한국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만 할 게 아니라 세계화시켜서 세계의 문인들도 참여하는 그런 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짓자면 산림문학의 태동이 매우 작게 시작했지만 이 시대에 분명한 사명 가운데 산림문학이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과 존재 의미가 신중하다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또 산과 숲은 문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문학의 사명은 또 산과 숲에서 나왔지만 거꾸로 산과 숲과 나무에 깃들어 있는 의미와 영성을 재발견해서 이를 밝히는 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을 통해서 우리나라 산과 숲에 영혼을 불어넣는 일이 우리 산림문학회의 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산림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는 이런 시대에 문학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림문학에 해야 될 일과 사명이 매우 신중하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